문바들은 예. 기사를 쓰면 저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개딸들은 기사를 쓰면 저와 제 가족을 죽이겠다 그래요. 약간 조금 더 악랄하네요.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 불호가 엄청 많거든요. 네. 노란색이 적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류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보류랑 찬성이랑 합치면 또 찬성도 많아요. 자, 이제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와 또 이재명 당대표가 드디어 전격 회동했습니다. 네. 전직 현직 대표이자 또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 아주 뜨거운 라이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입니다.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이제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 회동을 했죠. 비공개 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볼 수는 없었지만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차례 연기됐었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명락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공보국에서 서면 브리핑이 나왔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 이낙연 전 총리는 자,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떤 걸 좀 짚으셨습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는 내가 대표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일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고 도덕성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체제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야당으로서의 반사 이익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특히 이제 그 당 권력이 그렇다면 저게 변하겠어요? 결국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당의 운영이 됐든 공천이 됐든 뭐 선거의 어떤 지분이 됐든 그런 거와 관련돼서 타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낙연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는 지난 대선 경선부터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앙금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 있거든요. 네, 두 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물론 폭우에 의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차원에서 연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또 국민들의 기대도 많이 김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큰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회동 전에는 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언론이나 또 주변에 많은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또 어떻게들 얘기하시는지 두 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황교님. 저는 뭐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요. 처음부터요? 네, 빨리 만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뭐 숙제하듯이 그냥. 요새 그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가 왜 맞아요. 현피로 맞짱 간다고 하잖아요. 격투기. 저렇게 싸울 거면 그냥 그 왜 세계 1위 6위 부자들도 이렇게 UFC에서 붙는데 두 분도 그냥 시원하게 우리나라 로드 FC 정도 가서 농담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두 분이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났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만나기가 싫었다. 두 분이 내놓는 메시지들도 뻔한 것이에요. 이를테면은 이낙연 대표께서는 혁신 뭐 개딸들 좀 어떻게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안 된다. 네. 일단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유리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께서 개딸이나 뭐 팬덤 정치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본인들도 좀 성찰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겠어요. 문바들도 만만치 않았거든. 그랬죠. 사실은 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뭐 상대 다른 정당 가서 뭐 지지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 거칠게 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말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괴롭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많이 힘들었겠네.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런 당의 문화는 좀 없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제가 기사를 써보니까 문바들은 기사를 쓰면 저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개딸들은 기사를 쓰면 저와 제 가족을 죽이겠다 그래요. 약간 조금 더 악랄하네요. 약간 조금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까지 뭐 이해하지만 내 가족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진화를
평가를 하고 있구나 팬들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로 남 탓한단 말이에요. 서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면은 남들한테 너 혁신 필요하다, 너 단합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나도 미안하다, 나도 반성한다. 뭐 좀 미래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그런 면모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의무방어전처럼 진행됐다. 의무방어전. 네. 그리고 저는 2015년이 생각납니다. 2015년 똑같죠. 6월에 날짜도 같아요. 혁신위 첫 보도자료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와요. 혁신위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이 언제 만나냐. 이거 가지고 맨날 기사 썼어요. 그럼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냥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지금 기억나세요? 그런 기사? 그게 뭐 역사를 바꾸거나 뭐든지. 그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나든 말든 우리의 인생과 집값과 행복과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만나셨을 거면 차라리 수해 현장에서 같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뭔가 조금 국민들에게 어떤 좀 도움이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사실 가는 곳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음식점을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좀 한편으로는 아마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에게 그런 교집 합의될 만한 신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정도 신뢰가 있었다면 얘기하신 것처럼 수해 현장에 가서 같이 봉사하시고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과거 총리 때의 경험과 지금 당대표 때의 경험을 잘 믹서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아마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깨복쟁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최소한의 신뢰도 사실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준일 대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정치적 라이벌로서 여전히 감정적 앙금이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의 어떤 지위, 상징성을 봤을 때에는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전 뭐 큰 문제라고 안 보는데요. 신뢰 못하는 거. 그거 뭐 개인적으로 못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게 기계적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합쳐져야 되고 뭐 서로 믿어야 되고 뭐 원팀이 돼야 되고 이런 강박이 당을 경직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만한 고민, 메시지 이런 걸 내놓고 경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승복할 건 승복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 뭐 없는 신뢰를 억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승영님, 옥폴에서도 아마 이 뉴스 관련돼서 여론조사 하셨죠? 네네, 저희 이제 옥소폴리틱스에서 이제 총선 관련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화합을 했을 경우에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 같이 볼 수 있는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먼저 맞추면 재밌겠다. 그거 좋았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번 써먹어 볼게요. 근데 보면 이제 찬성은 22%,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합이 필수적이다 22%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40%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제 정치 성향별로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많죠. 사람들이 노란색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나거든요. 특히 이제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진보에서는 조금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좀 비율이 높잖아요. 저희 옥소폴리틱스 통계에서는 이제 진보층이 주로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좀 댓글도 좀 소개해보고 싶어요. 읽어봐 주시죠.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댓글을 준비했는데 댓글이 재밌는데 댓글 안 읽었네? 댓글 좀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단합이 총선 승리가 필요한데 한번 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죠. 지금 뭐 필요하다라는 거는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여당의 분열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북에 사는 20대 남성분이 진보분인데 이렇게 전북분이에요. 말씀해 호남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북에 사는 30대 남성 진보 지지자인데 이분은 민주당 힘 합쳐봤자 뭐 하나 싶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는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 보수에서는 뭐 아주 좀
이건 되게 현실적인 거네요. 이재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낙연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40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보수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대구에 사실은 이제 진짜 찐보수. 네. 대구에 사는 찐보수 분이 장난 아닌데? 이거 약간 댓글이니까 원문대로 읽을게요. 네. 민주당 전체주의 파시스트들 쯧쯧 지랑 생각 다르다고 수박이니 뭐니 내부에서 칼질해대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당이냐 하면서 힘 합치는 게 별로 힘이 없을 거다. 네, 지금 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수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어요. 보수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민주당이 몰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 보수 자기들이라 하라 그래요. 자기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당원 바꿔서 쫓아내고 더 파시스트 정당인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전체주의 아니면 파시스트 1번, 2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는 두 개인데 둘 다 전체주의 파시스트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몸담고 있지만 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힘은 누가 합니까? 국힘? 네, 저는 국힘 누가 합니까? 찾아봐야죠.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닌가. 선거를 내리 3번 졌지 않겠습니까? 네. 보궐선거, 대선, 지선 이렇게. 그랬죠. 예. 근데 그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심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너희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회초리를 맞은 건데 국민들한테 혼난 이유가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뭐 분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민심에서 멀어져 있던 그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를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나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는 안 나와요. 되게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얘기만 다 한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뭐 힘을 합치네 맞네. 힘을 합쳐서 그래서 뭘 할 건데. 어떻게 민주당이 심판받았던 과거의 모습을 바꿀 건데. 그렇네요. 이런 논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회동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랑 뭐 정치 제대로 되겠냐 하는 여론이 진보를 빼고는 이제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에게는 조금 그 긍정적인지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럼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번에 퀴즈로. 여론조사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아니다. 여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 만나고 할래요 그러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은 국민의 생각을 잘 읽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 이낙연 만남, 민주당 통합에 가능할까요? 두 사람 만나면 이제 통합이 가능할지 물어봤는데 일단 만남 자체에 대해서 거의 이제 60%포인트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 성향별로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나요? 보시면 반대가 고르죠. 그러니까 진보부터 보수까지 두 사람 만나봤자 황기님 말이 맞아요. 만나는데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어쩌라고. 그리고 중도에서는 파란색 거의 없죠. 노란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니면 만나든지 말든지 아니면 만나면 더 안 좋다. 우리가 뭔 상관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댓글을 보면 한번 보시죠. 그 진보에서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님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합시다 이낙연 씨 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인데 이거 읽어도 되나? 최종적으로는 분당될 텐데 문제는 그 시점이지 라는 댓글이 있네요. 분당돼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탈당하세요? 분당은 안 돼요. 아무튼 분당 안 되면 일사는 됩니까? 이런 자기 지역구 일사는 됩니까? 야 진짜 너무하다. 자,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다. NY 복귀에 대한 문제도 아마 여론조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게 압도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대표님에게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찬성보다 지금 노란색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대표님한테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 불호가 엄청 많거든요. 노란색이 적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은
이미 마친 거죠. 근데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는 보류의 사람들이 비중이 크네요. 비류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보류랑 찬성이랑 합치면 또 찬성도 많아요. 근데 보류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게 있느냐를 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다음 한번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시다시피 중도에서 중도와 중도 보수에서 보면 보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와 점점 많아지는군요. 보수로 중도와 중도 보수에서는 설득하면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설득을 안 하면 못 가지겠죠. 왜냐면 진보에서는 진보랑 아주 극보수는 지지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이낙연 총리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조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치적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 노란색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를 설득할 수 있냐 싶고 뭐 일단 뭐 댓글도 이것도 한번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은 제발 정계 은퇴 좀. 이낙연 대표 정계 은퇴하라고요? 뜸뜸뜸. 뭐 이런 뭐 은퇴 안 하냐 이런 댓글들이 이제 은퇴 안 하냐? 이런 거 이제 좀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유, 아무튼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근데 아마도 지금 하헌기 우리 헌기님이 한 이야기와 아마 대체로 주류에 해당하는 다수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밸런스 맞추려면 보수 댓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보수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보수는 민주당은 망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30대 충북에 사는 보수부는 서로 죽일 거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했군요. 이낙연 대표가 복귀해서 서로 죽이면 보수한테 좋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보수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저희 청년 내각은 이렇게 싸움을 극대화하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도 있다는 팩트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품격 고품격이죠. 고품격 정치 유튜브가 돼가고 있는 게 이런 또 우리는 댓글까지도 그러니까요. 여론조사까지도 모든 이슈마다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 복귀에 대한 중도의 말인데요. 20대 경기 광명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참 사람 없다. 그 아픈 이야기들이고 민주당의 인사들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들은 또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라는 생각 듭니다. 또 김은경 혁신위가 최근에 반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도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미 혁신이가 혁신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는 혁신을 얘기하냐 우리 혁신이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반응이었겠죠. 실제 혁신이의 반발입니까? 아니면 지도부 차원에서 혹은 친명계 차원에서 반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헌기님. 저는 혁신이는 좀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무시당해도 된다. 혁신이는 아무런 혁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내놓은 1호 혁신안. 그거였죠.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정한가요? 그래서 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혁신이지? 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내리 3번의 선거에서 졌어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졌나요? 뭐 검찰의 불체포 특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1호 아닌 게 너무 이상했다. 2번 꼼수 탈당 방지. 그걸 혁신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에서 탈당하는 건 그냥 개인의 자유고 권리예요. 그거는 제도화시킬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당시에 지도부가 꼼수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혁신위의 소관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혁신위랑 상관이 없어요. 혁신위의 역할과 권한의 범주를 벗어났네요. 혁신위라고 하면은 예전에 조국 장관 있었던 그 2015년 김상원 혁신 그런 것처럼 당헌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혁신위가 발끈할 일이 전혀. 제가 짧게 10초 코멘트를 하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가 76건의 보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혁신 콘서트도 있고 혁신위원회도 있고 혁신 뭐 잔치도 있고 온갖 혁신 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 건 없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 변한 건 있었죠. 뭐가 변했습니까? 70년 된 정당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혁신안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다 누적돼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혁신이 한 번 더 연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게 없어. 있는 거나 잘 지키면 돼. 있는 거나. 이거 되게 중요해. 당원 당규 딱 잘 지키면 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맞아요.
이거 정말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켜내는 거 그게 혁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에서 어쨌든 혁신한 게 없다라고 비판도 했지만 또 최근에 구설수에 오르는 멘트도 많이 날려요. 그중에 하나가 남은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마도 노인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거기에 등가해서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세대 갈등의 표현이라는 논란으로 아마 여야가 다 지금 곤혹스러운 표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홍기님? 아니 이거 노인비하 이전에 네. 저 얘기 뭐 아들이 했다는 걸 전해주면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게 예.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기본도 모르는 분이 무슨 정당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노인분들은 이제 살아갈 날이 적고 네.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표에 뭐 등가를 다르게 하자라고 예. 주장할 거면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부자들은 세금을 국가에 더 많이 내니까 예. 국가에 더 많이 내는 만큼 표를 더 많이 주자. 네.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도 남자는 군대 가니까 투표권 주자 해서 여자 안 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나라 지키는 사람만 주자.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확정된 얘기예요, 실제로. 그럼 암 환자는 어떡할 거야? 암 환자는 4분의 1 줄 거야? 예. 근데 내가 백혈병이야. 내일 모레 죽어. 그러면 예. 뭐 내일 모레 죽는데 내일 선거야. 그럼 나는 이틀밖에 안 살 건데 그냥 쿨하게 포기하세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진짜. 이런 유형의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마일드하게 할 때도 있고 좀 저열하게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대남 우리한테 표 안 주니까 우리 이대 여한테 그냥 다 이 공을 좀 드리자. 영남 우리 표 안 주잖아. 우리 호남에만 뭐 하자. 네. 뭐 노인들은 우리한테 표 안 주니까 우리 40, 50대 애들한테 열심히 하자. 예.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자기들이 집권하고 나서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지 안 해주니까 우리 대구 지역 정책 포기해요? 이대남들 우리 표 안 주니까 이대남 관련해서 그럴 수 정책 없죠. 포기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노인들 우리 지지 안 하니까 노인 정책 포기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수권 정당. 그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이 네.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또 옹호하는 말을 또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옹호해요? 너무 신기하다. 예, 그 내용 혹시 홍기님은 들으셨어요? 그 뭐 네. 맞다. 어차피 지금 투표하는 분들 네. 뭐 미래에는 뭐 죽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양희원영 의원님보다 살날이 그러면 일단 물리적으로는 더 기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전국에 그 그것도 논리대로라면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 그 남은 평균 수명 지도가 있어요. 네. 공단은 평균 수명이 짧고 그 환경 좋은 데는 길거든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사는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줘야 돼. 네. 시에 사는 사람보다. 맞습니다. 이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풀 컨텐츠를 다 보면 사실은 그 발언의 맥락이 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의도로 말했구나. 본인도 1인 1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언급은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좀 여기에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 자리는 정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를 알고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오해되고 곡해되고 왜곡되고 또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왜 민주당이 받지 않아도 될 이 비난들을 받게끔 만드셨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은 혁신위원장의 메시지 관리를 실패한 거고 이 실패는 다시 말하면 혁신위의 혁신 실패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 사퇴하고 예. 혁신위는 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산해서. 왜냐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 정치라는 것은 혁신이. 혁신이. 혁신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잘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게 싸우던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정치라는 건 이 갈등을 좀 조정하고 분열을 좀 봉합하고 그다음에 혐오를 좀 해소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공동체 통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앞장서 가지고 무슨 노인 청년 갈라쳐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얼마 못 살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별로 없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혁신이 관련해서 뭐 이제 혁신이 그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 옥소 포레스트 했습니까? 일단 조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에 관련돼서보다는 이제 김은경 혁신 자체가 지금 그 좀 말실수가 많잖아요. 뭐 초선한테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데 초선들이 그렇다 이렇게 학생 비하 발언도 쓰고 해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33%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이제 부정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모르겠다. 보류하는 의견이 엄청 많습니다. 또 정치 성향별로도 같이 보시면 중도 진보, 중도 보수에 보시면 특히 노란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 자체의 정체를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걸 오히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친명을 보위하는 뭐 조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외부 전문가 통해서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아직 평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댓글을 보면 중도에서는 일단 이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혁신이 안 될 것. 그러니까 김은경 뭐 선생님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내 구조상 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보수에서는 일단 민주당은 배척해야 함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두 번째 민주당은 지구 멸망할 때까지 안 됩니다.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의견이죠. 뭐 디테일한 의견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진보에서는 혁신이 되겠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1년 내내 말만 혁신거리지 언제 혁신 한번 한 적 있냐. 하은기 님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말만 하지 실제로 하냐. 계속 아까부터 본질 얘기를 하는데 정당이 있어요. 이렇게 정당이 혁신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당에서는 양희원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말실수를 계속해요. 근데 혁신위에서는 혁신안을 잘 만들어. 그러면 정당 자체에서는 지금 실수를 계속하는데 혁신위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 지지를 받겠어요? 아무리 이게 작동을 하고 있어도 본체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안, 제도,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냥 정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고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는 거지. 혁신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이제 내일부터 혁신할래 이게 안 돼요. 그냥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있죠. 뭐 첫 혁신안 관련해서도 그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일단 요 불체포 특권의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60% 되는 사람들이 혁신위 자체가 좀 효과가 없구나. 처음부터 의원들이 말을 안 듣기로 했는데 이게 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요. 중도에서 이탈이 심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와 중도 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팀에게는 혁신위가 의미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만약에 치른다면 전국 선거죠. 그러니까 중도와 중도 보수까지 확장성이 전혀 없다. 지금 혁신위 자체가 기존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기득권을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혁신위의 역할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건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이 거제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 파업하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대변해주고 정책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지. 이게 무슨 어제 보니까 뭐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기명 투표 하자고 막 혁신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의회주의나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혁신이 되겠어요? 당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 혁신이마저도 지금은 실패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 당이 잘해야 된다라는 하은기 우리 헌기님의 분석에 맞춰서 장성철 공론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10월 중에 퇴진을 하고 김두관 의원이 대표직을 잇는다. 약 40여 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물론 민주당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이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요? 홍기님. 전 이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일단은 타임라인을 따졌을 때 민주당의 잔여 임기가 8개월인가요? 그 당원 당규상.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김두관 의원이 대표직으로 민다 이렇게 장성철 소장은 얘기했었거든요. 말이 안 돼요.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드랍하면 비대위 체제예요. 네. 비대위 체제에서 뭐 김두관 의원을 뭐 지명한다? 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당대회를 다시 열고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이게 애초에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걸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10월에 퇴진을 하면 전당대회를 열고요. 12월에 퇴진을 하면 말씀하셨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10월에 퇴진하면 전당대회가 열리나요? 예, 열리는 걸로. 예, 그렇게 제가 당헌 당규상? 예, 그렇게 해서 2달 뒤에. 제가 그냥 파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지하는 또 다른 이제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최근에 좀 분석들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뭐 10월 퇴진설도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뭐 손해 보지 않는 옵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럼 왜 퇴진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하면 되지. 굳이 그럴 거면 퇴진한 이유가 그럼 쇼하는 거예요? 쇼하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예.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결단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총선 못 지른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다른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그냥 뒤로 물러나 있고 뭐 이렇게 간판만 바꾼다? 옛날에 문재인 대표 때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문재인 대표 때는 실제로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당이 깨졌고 예. 그 책임지는 차원에서 물러났고 물러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온 거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쇼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라서 네.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렇게 할 거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하면 되지. 계속 하는 게 낫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질을 얘기하셨는데 쇼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신경민 전 의원은 이걸 아바타 당대표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왜 굳이 아바타 당대표고 나중에 12월이면 아바타 비대위원장을 세운다. 이거는 사실 뭐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지난 예. 지방선거에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하느냐라는 게 사실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민감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국가와 민족에게 이게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뿐더러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계에 애드벌룬을 띄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어떤 이슈를 흘려놓고 여론을 보면서 긴지 아닌지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애드벌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재명 측 분이 실제로 저는 말했을 거라고 유추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가는 분들에게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 괜찮네? 하면 되는 거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 근데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요? 왜 사퇴해야 되는데요? 왜 사퇴해야 되냐? 궁금한 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무슨 계기나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왜 사퇴하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국정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내려와라 탄핵 이런 얘기하고 헌정 질서 이게 흔들어서 헌정 공백 뭐 만든다. 이거 다 정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선출돼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건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지. 뭐 좀 못한다고 내려와라 이럴 거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주셨어요. 어쨌든 법이 정한 대로 했으면 끝까지 임기를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당의 입장에서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지지율이 국힘과 10% 이상 차이 나니까 조기에 사퇴하라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헌기님의 의견과 당의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 과연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도 궁금하고 이것도 나중에는 또 우리 옥소폴리틱스에서 또 중요한 또 여론으로 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는 거죠. 지는 거죠. 그냥 국민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지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말을 듣는 것보단 그러니까 주류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